새벽 5시. 강도윤은 눈을 떴다. 아내 윤희가 아직 잠들어 있었다. 호흡이 고른 것을 확인한 도윤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다. 2층에서 자고 있을 아들 준서가 깨지 않도록 발소리도 최대한 죽였다. 그는 이런 아침을 좋아했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혼자만의 시간.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작지만 단정한 정원. 직접 심은 철쭉이 올해도 꽃을 피웠다. 3년 전 이사 왔을 때 황량했던 마당이 이제는 제법 풍성해졌다. 처가에서 투자한 집이지만 이 정원만큼은 그의 손으로 일궈낸 것이었다. 일찍 일어났네. 윤희의 목소리에 도윤은 뒤돌아봤다. 그녀는 가운을 걸친 채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습관이야. 커피 마실래?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식탁에 앉자 도윤은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윤희는 컵을 양손으로 감싸며 한 모금 마셨다. 향은 좋았지만 맛은 예전 같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입맛이 변한 것이었다. 오늘 우리 집에 모이기로 했어. 도윤은 윤희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데? 회사 일. 아버지가 결산 때문에 모이자고 하셨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건조했다. 도윤은 묻지 않았다. 사실 묻는다 해도 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처가의 사업은 그에게 열려 있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결정에서 늘 제외되었다. 그는 실무자였다. 설계를 맡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현장을 뛰었다. 하지만 이사회에는 이름이 없었다. 나도 참석해야 하나? 윤희는 잠시 망설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윤은 놓치지 않았다. 그냥 가족들끼리 얘기하는 거래. 당신은 준서 데리고 공원이나 다녀와. 가족들끼리. 도윤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다. 12년을 함께 살았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가족이 아니었다. 사위, 그저 사위일 뿐이었다. 알았어.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윤희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아침은 조용히 지나갔다. 오후 2시 도윤은 준서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준서는 아빠와 함께 놀이터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도윤은 아들을 그네에 태우고 천천히 밀어주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맑게 울렸다.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장인 서만철이었다. 여보세요. 장인어른. 도윤 씨, 지금 어디야? 아들하고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밥 먹자. 윤희한테 말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말이야. 회사가 이번 분기에 흑자 전환했어. 다 자네 덕분이지. 도윤은 미소 지었다. 장인의 칭찬은 드물었다. 그래서 더 소중했다. 제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 장인어른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겸손하지 마. 그래. 저녁 때 보세. 전화가 끊겼다. 도윤은 다시 아들을 밀어주었다. 이런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평범한 행복,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저녁 식사는 장인댁에서 이루어졌다. 넓은 거실의 긴 테이블에 서만철, 장모 오정숙, 처남 서지훈, 그리고 윤희가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축하 자리치고는 묘하게 무거웠다. 모두 수고 많았어. 이번 분기 실적이 정말 좋았어. 도윤 씨 덕분이야. 서만철이 잔을 들었다. 다들 따라 잔을 들었지만 지훈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화는 주로 사업 이야기였다. 그러다 장모 오정숙이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말이야, 도윤 씨. 회사 일이 많아지니까 도윤 씨도 지치지 않나 싶어서요.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래도 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혹시 보험 같은 건 들어놨나요? 보험. 도윤은 잠시 멈칫했다. 이상하게도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간단한 건강보험 정도는 들어놨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생명보험 말이에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이 힘들잖아요. 윤희도 준서도 있고. 장모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윤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그녀는 와인잔만 응시하고 있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윤희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윤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그날 밤 도윤은 윤희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잠들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장모의 말을 곱씹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알 수 없었다. 행복은 이렇게 조용히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도윤이 준서를 데리고 집을 나간 직후 서만철의 저택 서재에는 네 사람이 모여 있었다. 서만철, 오정숙, 서지훈, 그리고 서윤이. 문이 닫혔다. 방음이 잘 되는 서재였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이제 본론을 얘기하자. 서만철이 책상에 앉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사업가 특유의 무게감이 있었다. 감정은 없었다. 단지 논리만 있을 뿐이었다. 도윤 씨는 유능해.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문제는 지분이야. 윤희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현재 회사 지분은 마와 당신, 어머니가 각각 30%, 지훈이가 20%, 윤희가 20%야. 도윤 씨는 지분이 없어. 하지만 실무는 거의 그가 다 한다. 이게 문제지. 무슨 문제요? 지훈이 물었다. 만약 도윤 씨가 나중에 지분을 요구하면, 이혼하겠다고 하면, 회사 정보를 가지고 나가면, 서만철의 질문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건 기우 아닌가요? 도윤 씨가 그럴 사람이.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오정숙이 차갑게 끊었다. 윤희야, 사람은 변해.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는 몰라. 사위는 결국 남이야. 남. 그 단어가 윤희의 가슴을 짓눌렀다. 사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해. 이건 사업이야. 감정이 아니라. 서만철이 말을 이었다. 어떻게 관리하실 건데요? 지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명의를 정리하는 거야. 도윤 씨 이름으로 된 것들을 윤희 이름으로 옮기고, 위임장도 받아두고, 보험도 정리해야지. 보험이요? 생명보험. 수혜자를 윤희로 해놓으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도
가족은 보호받을 수 있어. 무슨 일? 윤희는 그 표현이 싫었다. 너무 모호했다. 너무 열려 있었다. 아버지, 도윤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우리 가족은 우리야. 오정숙이 날카롭게 말했다. 도윤 씨는 사위일 뿐이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고. 하지만 우리는 피로 연결되어 있어. 윤희야, 넌 누구 편이야?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윤희야, 너도 알잖아. 도윤 씨가 나가면 회사도 위험해져. 그럼 준서는? 준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만철이 말했다. 도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걸 어떻게 확신해? 지훈이 비웃듯 말했다. 누나는 너무 순진해. 남자들은 돈 앞에서 변해. 나도 남자니까 알아. 도윤 형은 지금은 착한 척하지만 나중에는 달라질 거야. 조용히 해. 서만철이 손을 들었다. 윤희,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야. 너도 엄마잖아. 준서를 생각해. 준서. 그 이름 앞에서 윤희는 무너졌다. 알겠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작았다. 잘 생각했어. 도윤 씨한테는 자연스럽게 얘기해. 가족을 위한 거라고. 서만철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만약에 도윤 씨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면?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오정숙이 차갑게 말했다. 사위가 사라져도 회사는 계속 돌아가. 윤희가 있으니까, 지훈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사위가 사라져도. 윤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윤희는 가장 나중에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그녀는 서재 창문 밖을 바라봤다. 멀리서 도윤과 준서가 걸어오고 있었다. 아들은 아빠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윤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해. 그로부터 2달이 흘렀다. 도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이어갔다. 회사는 순조로웠고 가정은 평화로웠다. 적어도 겉으로는. 어느 금요일 저녁 윤희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거 좀 봐줘. 뭔데? 보험 서류야. 아빠가 권유하셔서 우리 가족 명의로 생명보험 하나 들자고. 도윤은 서류를 펼쳤다. 보험금은 5억. 수혜자는 서윤이. 피보험자는 강도윤. 금액이 좀 크네. 아빠가 회사 일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혹시 모르니까 대비하자고 하셨어. 도윤은 윤희의 얼굴을 봤다. 그녀는 눈을 피했다. 그래, 알았어. 사인할게. 도윤은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 후로 서류는 계속 늘어났다. 회사 위임장. 형식적인 거야. 만약 내가 출장가 있을 때 급한 결제가 필요하면 내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 부동산 명예 이전. 세금 문제 때문이래. 아빠가 회계사한테 물어봤는데 배우자 명의가 유리하대. 차량 명예 변경. 보험료가 저렴해진대. 여자 명의가. 도윤은 하나하나가
합리적으로 보였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계속 서명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도윤은 회사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자신의 이름이 계약서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1차 협력업체 계약서에는 윤희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주요 거래처 담당자 명단에서도 그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이게 무슨... 도윤은 더 파고들었다. 회사 내부 시스템을 확인했다. 자신의 계정 권한이 축소되어 있었다. 주요 문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고 재무 정보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그는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인어른, 제 계정 권한이 변경된 것 같은데요. 혹시... 그거? 보안 강화 차원이야. 최근에 해킹 시도가 있어서 IT팀에서 권한을 재조정했어. 필요한 건 요청하면 바로 줄게. 설명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석연치 않았다. 도윤은 집에 돌아와 윤희에게 물었다. 윤희야, 혹시 회사에서 내 역할이 바뀐 거야? 무슨 소리야? 계약서에 내 이름이 빠지고 권한도 줄어들고 뭔가 이상해. 윤희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회사 구조조정이래. 아빠가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신대.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없었어? 몰랐어. 나도 최근에 들었어. 거짓말이었다. 도윤은 알 수 있었다. 윤희는 거짓말을 할 때 목소리가 작아졌다. 윤희야,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윤희는 그제야 돌아봤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안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서만철이 제안했다. 도윤 씨, 가족 여행 가는 게 어때? 요트 타고 바다 좀 나가자고. 요트요? 응. 회사 실적도 좋았고 다들 피곤해 보여서 말이야. 우리 가족끼리 좀 쉬자고. 지훈이도 가고 윤희 어머니도 가고. 도윤은 윤희를 봤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준서는요? 준서는 유치원 캠프 가는 주잖아. 우리끼리 다녀오자. 그럼 좋죠. 도윤은 흔쾌히 대답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다. 그날 밤 윤희는 잠들지 못했다. 도윤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도윤은 듣지 못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밤이었다. 토요일 아침, 하늘은 맑았다. 도윤은 준서를 유치원 버스에 태운 뒤 마리나로 향했다. 차 안에서 윤희는 내내 침묵했다. 그녀의 손은 누름 위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도윤은 알아채지 못했다. 마리나에는 서만철, 오정숙, 서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얀 요트가 물 위에 떠 있었다. 크기는 중형. 5명이 타기에 적당했다. 날씨 좋네. 오늘 바다 나가기 딱 좋아. 서만철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다. 요트는 천천히 항구를 벗어났다. 육지가 점점 멀어졌다. 바람은 상쾌했고 햇살은 따뜻했다. 완벽한 날씨였다. 사고가 일어나기에도 완벽한 날씨였다. 도윤 씨, 맥주 한잔 할래? 지훈이 캔 맥주를 건넸다. 도윤은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는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셨다. 경치 좋네요. 그러게. 이렇게 나와야 기분이 풀려. 서만철이 말했다. 그는 조타실에 있었다. 요트는 해안에서 5km쯤 떨어진 곳까지 왔다. 여기쯤이면 되겠네. 단 내리자. 요트가 멈췄다. 엔진 소리가 꺼졌다. 이제 들리는 것은 파도 소리뿐이었다. 윤희는 갑판 한쪽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오정숙이 다가와 딸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점심을 먹고 오후 3시쯤 도윤은 선미로 나갔다. 바람이 강해지고 있었다. 파도도 조금 높아졌다. 그는 난간에 기대서서 담배를 꺼냈다. 평소에는 피우지 않지만 오늘은 왠지 필요했다. 형, 담배 피워? 지훈이 뒤에서 다가왔다. 오늘만 기분이 이상해서. 무슨 기분? 모르겠어. 그냥 뭔가 불안해. 지훈은 도윤 옆에 섰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친근함이 사라지고 차가움이 들어찼다. 형, 미안해. 뭐가? 도윤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강한 힘이 그를 밀었다. 순간 세상이 기울었다. 몸이 난간을 넘어갔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를 삼켰다. 물속에서 도윤은 지훈의 얼굴을 봤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하지만 그는 손을 뻗지 않았다. 도윤은 허우적거렸다. 수영을 할 줄 알았지만 옷이 젖어 무거웠다. 파도가 그를 덮쳤다. 그는 물 위로 올라오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윤희. 그는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파도에 묻혔다. 갑판에 사람들이 모였다. 윤희가 달려왔다. 그녀는 난간에 매달려 소리쳤다. 도윤아. 하지만 서만철이 그녀를 붙잡았다. 윤희야, 진정해. 위험해. 뭐해요? 구명보트 내려야죠. 지금 파도가 너무 높아. 우리도 위험해. 오정숙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해경에 신고해야죠. 그래. 지금 신고할게. 윤희야, 넌 안에 들어가 있어. 서만철이 윤희를 캐빈 안으로 밀어넣었다. 문이 닫혔다. 윤희는 창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바다 위에서 도윤은 점점 힘이 빠졌다. 요트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해했다.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윤희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들 준서의 웃음을 떠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의식이 흐려졌다. 어둠이 그를 삼켰다. 3시간 후 해경이 도착했다. 신고 받고 왔습니다. 실종자가 누구죠? 제 사위입니다. 갑자기 파도에 휩쓸렸어. 서만철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눈물까지 흘렸다. 저희도 뛰어들려고 했는데 파도가 너무 높아서 최대한 빨리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바다는 넓었고 해는 지고 있었다. 밤이 되면 수색은 더 어려워질 것이었다. 윤희는 캐빈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오정숙이 다가와 딸의 어깨를 안았다. 윤희야, 준서 생각해.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바다를 바라봤다. 남편이 사라진 바다를. 그리고 작게, 너무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해, 도윤아, 미안해. 어둠 속에서 도윤은 눈을 떴다. 숨이 막혔다. 물이 폐를 채웠다. 그는 본능적으로 팔을 휘둘렀다. 위로, 빛이 있는 쪽으로, 물 밖으로 머리가 나왔다. 그는 공기를 들이켰다. 기침이 터졌다. 몸이 경련했다. 살아 있었다. 하지만 주변은 온통 바다였다. 요트는 보이지 않았다. 해안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표류하고 있었다. 도윤은 힘을 짜내 헤엄쳤다. 방향을 알 수 없었다. 해가 어디 있는지, 육지가 어느 쪽인지. 그저 죽지 않기 위해 팔다리를 움직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의 앞에 무언가가 나타났다. 작은 섬, 정확히는 무인도였다. 바위와 풀로 뒤덮인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도윤은 마지막 힘을 다해 헤엄쳤다. 발이 모래를 밟았다. 그는 기어서 해변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하늘은 어두웠다. 별이 떠 있었다. 도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아팠다. 목이 타들어갔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섬은 작았다. 걸어서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면 충분할 정도. 나무가 몇 그루 있었고 바위들이 흩어져 있었다.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도윤은 바위 틈에서 고인 빗물을 발견했다. 그는 손으로 떠서 마셨다. 짠맛이 조금 섞여 있었지만 목숨을 이을 수 있었다. 그는 앉아서 생각했다. 지훈이 그를 밀었다. 장인과 장모는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를 죽일 계획이었다. 왜? 보험, 영예, 지분, 퍼즐이 맞춰졌다. 그들은 그를 제거하고 모든 것을 가져가려 했다. 회사도, 재산도, 그가 쌓은 모든 것을. 그리고 윤희는, 도윤은 아내를 떠올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 공범이었을까? 아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윤희의 떨리는 손, 피하던 눈빛. 그녀는 알고 있었지만 막을 수 없었다. 침묵의 공범. 그것이 더 잔인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차갑게 빛났다. 살아야 해. 준서를 위해서라도. 사흘이 지났다. 도윤은 나무 열매를 먹고 빗물을 마시며 버텼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그는 해변에 SOS를 새겼다. 돌로 큰 글자를 만들었다. 혹시 지나가는 배나 헬기가 볼 수 있도록. 나흘째 되던 날 멀리서 배가 보였다. 도윤은 셔츠를 벗어 흔들었다. 소리를 질렀다. 배는 방향을 틀었다. 그를 발견한 것이다. 어선이었다. 나이 든 선장이 그를 끌어올렸다. 젊은이, 살아있었구만. 무슨 일이야? 요트 사고 물에 빠졌어요. 도윤은 간신히 말했다. 선장은 그에게 물과 음식을 주었다. 요트 사고? 며칠 전에 수색 작업 있었는데 설마 그 사람? 수색요? 그래. 혜경이 며칠 동안 찾았어. 근데 못 찾아서
수색 중단했다던데. 사망 처리됐을걸? 사망 처리. 도윤은 멈췄다. 그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었다.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이다. 장례식도 치러졌을 것이다. 항구에 데려다 드릴게. 병원 가야겠어. 아니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가까운 마을에만 내려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선장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작은 어촌 마을. 도윤은 PC방에 들어갔다. 그는 뉴스를 검색했다. 요트 사고로 40대 남성 실종 사흘간 수색 끝에 사망 추정. 기사가 떴다. 그의 이름이 있었다. 강도윤. 그는 공식적으로 죽었다. 장례식 사진도 있었다. 영정 사진 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다. 윤희는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진짜 눈물일까, 연기일까. 도윤은 보험 관련 기사도 찾았다. 유족에게 5억 원 보험금 지급 예정. 수혜자는 서윤희. 그는 천천히 검색창을 닫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전원은 켜지지 않았다. 물에 젖어 망가진 것이다. PC방 주인에게 부탁해 충전기를 빌렸다. 운 좋게도 전원이 들어왔다. 그는 메시지 앱을 열었다. 윤희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사고 이틀 후에 보낸 것이었다. 살아있으면 미안해. 준서는 내가 지킬게. 용서해. 도윤은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다. 용서. 그는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복수를 해야 할까? 그들에게 돌려줘야 할까? 하지만 복수는 그를 괴물로 만들 것이다. 아들 준서에게 아빠는 복수자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했다. 도윤은 결심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 그들의 범죄를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의였다. 강도윤은 죽었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다. 6개월이 흘렀다. 서만철의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고 투자 유치도 성공했다. 도윤이 사라진 후 회사는 오히려 더 성장했다. 윤희는 상복을 벗었다. 하지만 웃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 준서를 키우며 조용히 살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날 회사에 새로운 투자자가 찾아왔다. 이름은 김민준. 40대 초반. 깔끔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 그는 대형 투자사의 이사라고 소개했다. 귀사의 실적을 보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투자 건을 논의하고 싶어서요. 서만철은 그를 환영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회사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실에서 김민주는 차분하게 질문했다. 사업 계획, 재무 상태, 리스크 관리.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마치 이미 회사 내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실례지만 얼마 전에 핵심 인력을 잃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강도윤 씨라고. 서만철의 표정이 굳었다.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진 것 같더군요. 사위분이셨죠? 김민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서만철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제 사위였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보험도 잘 정리되셨나요? 순간 서재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실례했습니다. 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되었을 텐데, 그게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었을까 해서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무 안정성이 중요하니까요. 김민주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다. 서만철은 직감했다. 이 남자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김민준, 아니 강도윤은 회사를 나섰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했다. 새 신분을 만들고 외모를 바꾸고 이력을 조작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침투했다. 그들의 세계로. 며칠 후 김민주는 회사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50억 원 규모. 서만철은 기뻐했다. 회사는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김민준이 악수를 청했다. 서만철은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일주일 정도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김민주는 그렇게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서류를 뒤졌고 직원들과 대화했고 시스템을 분석했다. 그리고 하나씩 증거를 모았다. 횡령, 탈세, 서류, 위조. 서만철의 회사는 겉으로는 깨끗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김민주는 윤희와 마주쳤다. 그녀는 회사에 서류를 가지러 왔다가 독도에서 그를 봤다. 순간 그녀는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준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윤희는 그를 빤히 쳐다봤다. 그의 목소리, 걸음걸이, 미소 짓는 방식, 도윤이었다. 아니,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남편이다. 저는 서윤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민주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사장님, 따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그는 그녀를 모르는 척했다. 윤희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도윤이 아닌가? 아니면 자신이 미쳐가는 건가? 실례지만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아마 착각이실 겁니다. 저는 처음 뵀는데요. 김민준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윤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뒤돌아보니 김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나는 살아있다. 그날 밤 도윤은 보험금 관련 서류를 찾아냈다. 수혜자 서윤희, 지급액 5억 원, 입금 계좌 서윤희 명의. 그는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했다. 윤희는 보험금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3억을 서만철의 회사로 입금했다. 나머지 2억은 부동산 투자에 사용되었다. 윤희는 공범이었다. 최소한 증거상으로는 그랬다. 그녀는 보험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가족 사업을 키웠다. 남편의 죽음으로 이익을 본 사람.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가슴이 무너졌다. 그는 윤희를 믿고 싶었다. 그녀가 강요당했기를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증거는 냉정했다. 윤희는 최대 수혜자였다. CHAPTR 7점. 침묵의 진실. 윤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김민준이 도윤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의 눈빛, 손짓, 모든 것이 그녀의 남편이었다. 하지만 왜 나타난 것인가? 복수하러 온 것인가? 그녀는 깊은 밤 혼자 창고로 향했다. 집 뒤편의 작은 창고. 아무도 모르는 공간. 그곳에 윤희는 상자 하나를 숨겨두고 있었다. 상자를 열자 서류들이 나왔다. 녹음 파일이 든 USB, 회의록, 복사본, 문자, 메시지, 캡처, 은행, 거래, 내역. 윤희는 모든 것을 기록해왔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도윤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회의, 지훈이 실행 계획을 논의하는 대화, 보험금, 처리 과정. 그녀는 공범이 아니었다. 증인이었다. 플래시백 요트 사고 전날 밤. 윤희는 아버지 서재로 불려갔다. 윤희야, 내일 요트 타러 가는 거 알지? 네, 아빠. 서만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윤 씨가 내일 사고를 당할 거야.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가 처리할 거야. 바다에서 실족사. 깨끗하게 끝날 거야. 아빠, 안 돼요. 도윤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윤희는 소리쳤다. 서만철은 천천히 돌아봤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윤희야, 준서 생각해. 내가 만약 이 일을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 뭐요? 도윤 씨가 살면 회사는 망해. 그럼 준서는? 내 아들은 길바닥에 낳는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오정숙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윤희야, 만약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도윤 씨는 확실히 죽어. 지훈이가 그 자리에서 끝낼 거니까. 하지만 조용히 있으면 혹시 살아날 수도 있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윤희는 그 거짓말에 매달렸다. 그리고 준서. 내가 우리를 배신하면 준서도 다칠 수 있어. 사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윤희는 무릎이 꺾였다. 아들. 그들은 아들을 인질로 잡았다. 윤희야, 넌 엄마야.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해. 준서를 지켜. 윤희는 그날 밤 결정했다. 침묵하되 기록하기로. 도윤이 살아 돌아오면 증거를 주기로. 죽으면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기로. 현재 윤희는 김민준에게 쪽지를 전했다. 오늘 밤 11시 강변공원. 도윤은 쪽지를 받고 망설였다.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갔다. 강변은 어두웠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났다. 벤치에 윤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도윤이 다가갔다. 윤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도윤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윤희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윤은 한 걸음 물러섰다. 왜 막지 않았어?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알고 있었잖아. 그들이 날 죽이려 한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어? 못했어. 준서 때문에 못했어. 윤희는 무너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다. 엄마가 협박했어. 준서를 인질로 잡았어. 만약 내가 신고하면 도윤이를 확실히 죽이겠다고. 준서도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도윤은 멈췄다. 나는 믿었어. 혹시 기적이 일어날까봐. 내가 살아남을까봐. 그래서 모든 걸 기록했어. 녹음했고, 서류 복사했고, 증거를 모았어. 내가 돌아오면 줄 수 있게. 윤희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 다 있어. 아빠와 엄마, 지훈이의 대화, 계획, 보험금, 처리 과정, 내가 받은 협박 문자들, 모든 증거. 도윤은 USB를 받았다. 그는 윤희를 내려다봤다.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보험금은 왜 받았어? 받지 않으면 의심받을까봐. 아빠가 강요했어. 돈은 다 회사에 넣으라고. 거부하면 준서가 위험하다고. 도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별이 떠 있었다. 6개월 전 무인도에서 봤던 그 별들. 그는 무릎을 꿇고 윤희의 눈높이에 맞췄다. 미안해. 내가 공범이라고 생각했어. 윤희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도윤아, 끝내자. 이제 끝내자. 경찰에 가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가 아닌 정의.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다. CHAPTR 8점. 심판은 가족 안에서 시작된다. 검찰청. 도윤과 윤희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검사 앞에는 USB, 서류 뭉치, 녹음 파일이 놓여 있었다. 이게 다 증거입니까? 예. 살인교사, 살인미수, 보험 사기, 횡령 전부입니다. 도윤이 대답했다.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체포,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윤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있었다. 이틀날 아침, 서만철의 집. 경찰이 들이닥쳤다. 서만철은 잠옷 차림으로 끌려 나왔다. 무슨 짓이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서만철 씨, 살인, 조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정숙도 함께 체포되었다. 그녀는 끝까지 침착했다. 변호사 부를 거예요. 이건 누명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녹음 파일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서지훈은 회사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나 아니야. 아버지가 시킨 거라고. 그는 직접 도윤을 밀었다. 실행자였다. 재판정. 3개월 후 1심 선고가 있었다. 서만철 살인교사, 징역 12년. 오정숙 살인, 조사 방조, 징역 8년. 서지훈 살인 미수, 징역 15년. 판사는 냉정하게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계획된 범죄입니다. 엄중히 처벌합니다. 서만철은 무표정했다. 오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울었다. 방청석에 앉은 도윤은 그들을 바라봤다. 분노는 없었다. 단지 허무함만 남았다. 윤희는 증인으로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다. 저는 제 남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만은 말하겠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가족을 고발하는
고통스러운 증언. 재판이 끝난 후 도윤과 윤희는 법원 밖에 나란히 섰다. 준서는 아직 유치원에 있었다. 아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준서한테 뭐라고 말할까? 윤희가 물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진실을 말하자. 나이가 들면 이해할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도윤은 윤희를 봤다. 그녀는 변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진실을 선택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노력해보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1년 후 도윤과 윤희 그리고 준서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회사는 청산되었고 재산은 피해 보상금으로 사용되었다. 윤희는 보험금 전액을 기부했다. 준서는 초등학생이 되었다.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도소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빠가 살아 돌아온 것을 더 기뻐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알아? 준서가 신나게 말했다. 도윤은 아들을 안아 올리며 웃었다. 뭔데? 정직이 최선이래. 선생님이 그러셨어. 도윤은 윤희를 봤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배웠다. 가장 힘든 방법으로.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다. 철쭉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